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재무회계편 요점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어떤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생략을 할 겁니다. 다만 전 재무회계를 전혀 모르고 이 요점 정리편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재무회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무회계하고 이제 우리 원가회계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 재무회계는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아니면 기업의 어떤 손익, 경제적 성과 등을 어,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장부에 기록하는 활동들을 이제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경영자, CEO죠. CEO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 결국 원가 정보하고, 그리고 원가를 이용해서 기업이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제품을 팔 수 있는지,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런 정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재무회계 파트는 우선은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경제적 활동들을 기록하는,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을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어, 기업의 CEO, 경영자, 또는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처,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국세청,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또는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 하여튼 그런 등등, 또는 하나 더 있네요. 예, 투자자,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등등, 이런 분들이 기업의 어떤 경제적 성과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경제적 활동, 사건 등을 어떤 기업이 보고하는 어떤 보고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적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 이제 부기라고 합니다. 기록하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는데, 그런 기록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어떤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재무회계, 회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본적인 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꼭 영어를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떤 문법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무회계의 그 기본 문법 구조,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그걸 이제 부기한다고 하는데, 부기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기타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간단한 언어적 문법 구조, 꼭 그거는 회계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섭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는지 지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기술을 해보면, 자, 우선은 장부에 기록할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요. 보시는 화면에서, 자, 왼쪽에 기록하는 걸 이제 차변에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차변. 기업의 경제적 사건들, 아니면 기업의 경제적 활동들을 기록하는 걸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서 기재하는데, 자, 왼쪽에 기재하는 걸 차변에 기록한다고 하고, 자, 오른쪽에 기록한 걸 대변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뭘 기록하냐면,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아니면 기업이 거래처에 물건을 판다, 그러니까 매출을 올린다, 아니면 기업이 어떤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다 등등, 어떤 경제적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재를 해줍니다. 자, 우선 간단히 문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차변에 기록되는 거는 자산이에요. 자산이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대변 오른쪽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의 약속이죠.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는 것도 오른쪽에 기재합니다. 대변에. 그리고 기업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이라는 게 생기죠. 수익은 오른쪽에 기록해요.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동반되게 돼 있죠.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배달료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물건 가격에 처음에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죠. 자, 비용은 예, 그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의 반대인 왼쪽인 차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자,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 구조예요. 당연히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라면 대략 이제 자산의 감소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변에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 감소도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본의 감소도 차변에 위치하게 되고. 자, 이게 기본적인 그 재무회계에서 장부에 기록할 때 어떤 부기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 장부에 기록하는 기본적인 문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자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이제는 계정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기업의 미래적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업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든지, 이 건물이 자산이 되죠. 또는 토지를 갖고 있거나 차량을 갖고 있거나 공장 시설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자산에 해당하고, 기업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는데 그 현금은 자산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현금은 자산이 되고, 그 빌린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그걸 이제 부채난의 차입금이라 그래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좀 더 부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입금, 지금처럼 은행에서 빌린 돈은 차입금이 되고, 아니면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를 해서 그 거래처에 외상으로 거래했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건 이제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부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산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정가명명이라고 해요. 계정명이라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명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계정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재무회계 구조도 거기에 따라서 자산은 어떤 거고 부채는 어떤 거고 그리고 자본은 어떤 거며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꼭 섭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산의 세무회계, 재무회계 요점 정리 편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나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무회계 가장 기본. 우선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무회계 총 8문제가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8문제가 나오는데, 계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가 꼭 출제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명칭, 호칭이 있다 그랬는데, 자산도 종류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토지, 현금도 자산이에요. 현금. 부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단히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 그래도 그게 단시일 내에 갚아야 될 부채라면 단기 차입금이 되고, 1년 이상 부채를 갚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거는 이제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 명칭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 명칭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전산회계 이제 1급 시험에 이제 총 8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정 과목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그럼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워야죠.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관련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차감 계정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계정 과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다 암기한다는 건 또 쉽지 않죠. 뭐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계정 과목명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범위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계정 과목들을 익숙하게 모두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운다면 뭐 당연히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혹시나 시험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계정 과목 명칭에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전산 세무 1급은 전산 회계 1급은 프로그램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총 30점이고 그리고 이제 실습과 실무와 관련된 게 이제 70점인데 이제 실무는 프로그램 전산 회계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실 때 K랩이라는 수업용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서 시험을 보실 텐데요. 이 K랩 프로그램 메뉴에 보면 우리가 실습할 때 배우시겠지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란 메뉴가 있어요. 프로그램 내에. 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열어 보시면 회계, 기업 회계, 일반 기업 회계에 있는 모든 계정 과목 명칭이 다 나와 있어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명, 또 차감 계정 성격의 차감 계정 성격의 계정 과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시험과 관련된 계정 과목 명칭은 거의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는 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실부라는 걸 같이 테스트하는 게 이 전산 회계 시험, 세무 시험이기 때문에 전산 세무 회계 시험이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답을 찾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요령 기술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금 이 계정 과목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돼요. 자, 58회 기출 문제부터 제가 이제 밑에 쭉 이렇게 문제를 기술해 놨는데 보시면 58회 기출 문제 보면 계정 과목하고 관련된 게 많이 출제됐죠. 벌써 세 문제나 나왔어요. 총 15문제 중에 3문제가 계정 과목 명칭하고 관련된 겁니다. 뭐 완전히 계정 과목 진짜 계정 과목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계정 과목 관련된 것도 있지만 100%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계정 과목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제 3문제 정도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총 4문제죠. 그럼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59회도 50개에도 그렇고 61회 기출 문제, 62회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계정 과목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꼭 한 문제 이상 또는 두 문제, 하물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총 15문제 중에 이제 이 재무회계가 8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죠. 비중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70점을 넘겨서 합격을 하려면 70점을 넘겨야 되는데 70점을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요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는 풀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책 교재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한번 계정 과목 명칭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명칭이 뭔지, 부채는 뭔지. 여기 이제 문제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자, 58의 기출 문제 한번 이거 제가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면 다음에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거. 그러니까 자본 항목 중에서도 이제 계정 과목 명칭을 보면 이제 자본 중에서도 자본 조정이나 자본이익여금 항목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명칭이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분류 중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성격의 계정 과목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성격이 같은 자본이라도 약간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기해서 풀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쉽진 않아요. 그죠? 이런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을 모두 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격별로 또 구분해서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할 때는 자, 그룹핑을 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성격에 따라서 뭐 유동성이 있는 것과 유동성이 없는 계정 과목. 그걸 비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과 비유동성. 유동성과 비유동성은 어떤 식으로 구분했어요? 뭘 기준으로 구분했죠? 야, 현금화 시키기 쉬우냐. 그러니까 현금과 관련이 깊었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여기 지금 문제를 한번 제가 또 간단히 보면 7번 문제.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져진 거 됐는데 자 유동자산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현금화 시키기 쉬운 자산이 유동자산이고 현금화 시킬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현금화 시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이런 게 비유동자산이겠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도 그 구체적인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격별로 분류를 해서 유동성이 있는 것과 유동성이 없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계정 과목들을 또 외우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부채도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죠. 그죠? 유동성이 큰 부채와 유동성이 작은 부채, 그 비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유동부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 현금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 그죠? 곧 현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은 1년입니다. 예,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1년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다 갚는 시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건 비유동 부채 분류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하는 정도까지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섭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또 교재를 통해서 꼭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책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정답을 찾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계정 과목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즘 벌써 몇 페이지입니까? 이만큼 자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명심하고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걸 이제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이론 파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금 회계 문법이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 기재하는 거, 왼쪽에 기재하는 걸 차변, 오른쪽에 기재하는 걸 대변이라고 얘기했고요. 차변과 대변에 기재하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복식북이. 북이라는 건 이제 장부에 기록한다는 얘기겠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는 어떤 거래 사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각각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기재하는 방식을 이제 복식북이라고 해요. 복식북이.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재하는 걸 복식북이라고 하죠. 자, 단식 옛날에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쓰는 가계부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런 건 이제 단식북이라 그래서 이제 한 줄로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버님 월급 갖다 주셨으면 자, 급여 뭐 월급 500 이런 식으로 쓰고 교육비로 아이들 교육비가 나가면 밑에다가 이제 또 빨간색으로 교육비 얼마 지출된 걸 들어온 수입은 파란색으로 뭐 나간 지출은 뭐 빨간색으로 해서 한 줄로 쭉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단식북이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가지고 기재하는 방식이 이제 복식북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아버님 급여가 왔다고 지금 했을 때 그 복식북이로 한번 기재해 본다고 하면 제가 복식으로 한번 기재하면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간단히 써보면 자 아버님 급여 현금으로 들어왔나요? 예,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예, 현금이라고 해주는 거죠. 왼쪽에 들어온 거 이게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아까 전에 왼쪽에 기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뭐 때문에? 그죠? 아버님의 급여 소득이죠. 급여 소득. 월급. 급여 소득. 이렇게 기재하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500이란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소득을 기술해주고 현금을 기술하는 이게 이제 복식북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식북이는 왼쪽 금액과 오른쪽 금액이 같아요. 이게 이제 대차 평균이라고 하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교육비로 썼다. 자녀 교육비를 썼다면 어떻게 기술할까요? 자 그렇다면 교육비로 만약 학원비를 50만을 지출했다고 하면 50이 너무 큰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외부로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왼쪽에 기재했잖아요. 오른쪽에 대변에.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뭐예요? 결국
교육비를 지출한 거죠.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한 거냐. 비용의 발생은 예, 어디에 기술했죠? 예, 차변에, 그러니까 왼쪽에 기술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지출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복식북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기재하는 요 구체적 명칭들은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대변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명칭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회계 이론은 회계란 무엇이냐? 간단히 회계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회계라는 건 회계정보 이용자, 예,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해관계자가 많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여기 잠깐 제가 써볼까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예? 예. 우선은 경영자도 이 회계 정보를 필요하는 이해관계자예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죠.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파악할 때 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거래를 할지 안 할지 그런 정보를 이제 회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국가죠, 국가. 국가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그 기업이 얼마의 수익이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정보가 결국 회계 정보고, 그런 회계 정보를 결국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국가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투자자도 되겠죠. 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죄송해요.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개념.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이제 채권자죠. 이제 은행들이 차입금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금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여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죠. 왜? 기업이 앞으로 망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때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란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 결국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건 회계 정보를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식별하고 그걸 가치를 측정해서 그걸 장부에 기록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하나의 회계적 보고서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적인 의의는 아셔야 되고, 이 회계라는 게 결국 이해관계자들한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래도 많이 하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회계란 그런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를 기업의 어떤 경제적 실체에 대한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일반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 이런 과정들을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회계를 이제 분류를 하면, 회계를 이제 큰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보면 이제 재무회계와 이제 관리회계로 구분합니다. 재무회계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 제가 위에서 예를 들었던 건 다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서 기업의 어떤 실체를 파악할 때, 기업의 실체에 대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파악할 때 이 재무회계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해관계자인 주주라든지, 그러니까 이 주주가 투자자예요. 그리고 채권자 등 이런 뭐 예를 들면 채권자 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영자도 있고 임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국가도 이 외부 정보 이용자죠.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정보를 필요하는 게 이제는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 관계자, 그러니까 이용자, 경영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그런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재무회계는 뭐예요? 목적이 결국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라는 거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러니까 CEO잖아요. CEO, 경영자에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고 수단은 어떠냐? 재무회계는 특별한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이제 한국채택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 재무제표 안에는 뭐 있어요? 5가지 있죠? 어떤 겁니까?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대차 대조표. 예. 지금 일반 회계 기준에서도 아직까지 대차 대조표라고 쓰죠. 그러니까 IFRS 국제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쓰고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주석, 그리고 자본변동표 등 이런 5가지 보고서가 있죠. 이게 회계 보고서인데 이걸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결국 이 회계 보고서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에게는 어떤 보고 수단이 있느냐? 재무회계처럼 딱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재무회계에서는 이제 보고 수단으로서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보고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보고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59회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원가회계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원가회계 문제로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9번 문제로 나왔죠. 1번부터 8번까지는 재무회계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원가회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회계 문제로 지금 이 재무회계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문제를 냈어요. 자, 어떤 게 답입니까? 2번이죠.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정보 이용자인데 외부 정보 이용자로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도 이제 아셔야 되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자, 그런 어떤 재무제표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느냐. 그 특징적인 부분, 그걸 이제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냐? 회계 정보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기준, 준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히 보면 이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에 의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계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특성을 말한다. 그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필요한 어떤 자질적인 특징, 사람으로 따지면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CEO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회계 정보가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려면 어떤 주요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예요.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2가지의 기준을 갖춰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질적 특성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제 목적 적합한 정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 정보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회계 정보 질적 특성이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2가지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회계 정보는 목적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 적시에 여기,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의 하위 특성 중에 적시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그 의사결정을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의사결정할 때 뭐예요? 그 가치를 한번 예측해 보지 않습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측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이제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가치, 그죠? 내가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 회사하고 이제 계속 거래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 회사하고 어떤 거래 관계를 이 선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결국 회계 정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피드백,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뢰성. 자,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업의 회계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막 가공된 데이터를 막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겠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조작되지 않은 믿을 만한, 그죠? 그런 숫자화된 데이터를 전달해야겠죠. 그게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의 이제 하위 특성에는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그죠? 표현에 충실한 정보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겠죠.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에 어디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 정보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그게 중립성이죠. 그게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결국 궁극적으로 회계의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질적 특성은 바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란 큰 틀에서 그 하위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그런 특성들을 만족해줘야지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기출문제 이것도 하나 또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제 60회 기출문제를 보면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만으로 나열한 것. 어떤 거예요? 당연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죠. 답은 1번.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이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목적 적합성은 이제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치. 그리고 그 회계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지 그 피드백.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피드백 가치가 다 목적 적합성의 하위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대한 하위 특성이죠. 신뢰성에 대한 하위 특성. 1번이 틀린 거예요. 목적 적합성 관련된 건 2, 3, 4번이고 1번은 신뢰성의 하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